그러면은 우리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입니다. 근데 한번 1권 좀 정리하고 2권으로 들어가 보죠. 1권의 내용은 뭐였어요? 인간은 행동을 할 때 꼭 뭐가 있어야 된다. 그 행동을 통해서 오는 그 어떤 조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어요. 이게 아주 밑바닥에 깔려있는 전제예요. 요게 이제 깨지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생각들은 다 깨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우리들이 행동할 때 그 어떤 조음 때문에 한다. 그리고 그 조음들은 당연히 다른 조음에 종속된다. 그 말은 뭐예요? 조음이 종속되니까 당연히 행동도 종속되는 거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맨 꼭대기에 그쵸. 어떤 그 가장 큰 조음이 있겠죠. 행복뿐만 아니라 행복은 그 자체로서의 목적 그 자체로서의 조음이죠. 행복은. 왜냐면은 이유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맨 꼭대기에 이데아처럼 하나만 두는 거를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미덕이라는 게 있는 거죠. 미덕 한번 생각해 보면 미덕 그 자체로서 목적 그 자체로서 좋기도 하죠. 그렇지만 수단이기도 해요. 뭘 얻기 위한? 행복을 얻기 위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목적 그 자체로서의 좋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는 이제 행복, 그 다음에 미덕들이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행복과 미덕이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은 목적 그 자체죠. 수단이 아니에요. 행복은. 하지만 미덕은 목적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수단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맨 꼭대기에는 미덕도 위치하죠. 왜? 목적 그 자체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목적이라고 한다면 행복하기 위한 거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이 미덕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미덕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 또 미덕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덕은 뭔가요? 행동과 연결되어져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행동하는 거는 좋음을 위해서인 거고, 그리고 미덕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미덕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행동은 우리의 혼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왜요? 혼은 어떤 기관이니까? 움직임을 담당하는 기관이니까. 행동은 우리들의 혼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은 움직임을 담당하는 기관이니까 당연히 혼하고 행동은 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올바른 혼, 올바른 마음이 되겠죠.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찾아낸다고 한다면 사람들한테 그 마음을 갖도록 그 행동을 갖도록 우리가 교육시킬 수 있는 거고 훈련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모두가 행복한 정의로운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계획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혼을 또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혼이 어떻게 나누어져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식물적 측면, 동물적 측면, 그렇죠. 이성. 그래서 식물은 성장인 거고 동물은 욕구인 거고 이성은 뭘 다스릴 수 있는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렇지만 성장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제껴두고 욕구와 관련돼서 올바른 혼의 활동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도덕적 미덕이라고 부르고 이성과 관련해서 올바른 혼의 활동 이거는 지적 미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보면 행복한 사람은 어떻다? 자족한다. 그리고 이 미덕이라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행이 와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도덕적 미덕. 자, 그러니까는 혼에 있어서 도덕적 미덕만 이제 한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2권에서는. 도덕적 미덕. 자, 한번 가보죠. 1장 가보죠. 2권 1장. 15행 보시면은 지적 미덕은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예요? 혼에 있어서 어느 부분? 이성 부분이에요. 지적 미덕은 주로 뭐를 통해서 교육에 의해 생겨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는데 그러자면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 한편 도덕적 미덕 이거는 뭐예요? 혼에 있어서 욕구, 동물적 측면, 그렇죠? 그리고 도덕적 미덕은 뭐의 산물이다? 습관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미덕은 그러면은 습관의 산물이니까
어디서 배우는 거야? 왜 바깥에서? 바깥에서 배우는 거야. 지적 미덕은 그러니까 이런 강의실에서 배우는 거고, 그렇죠? 도덕적 미덕은 강의실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습관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는 교육이라는 단어보다는 뭐가 더 알맞죠? 훈련이겠죠. 훈련. 그거예요. 이제 도덕적 미덕은 습관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한 줄 밑에 보시면은 한 줄을 뛰어넘으면 도덕적인 미덕은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음이 분명하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도덕적 미덕은 어떻게 되는 거야?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행복은 타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행복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더 읽어보죠. 타고난 본성은 습관에 의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만 한번 보면은 인간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타고난 본성은 습관에 의해 달라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야기한 거야? 플라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플라톤을 비극 작가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비극인 거야. 인간에게는 두 번째 기회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게 플라톤이 뭐 뛰어나지만 우리 배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이야. 자,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약간 애매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 25행 한번 가볼까요? 25행에서 한 줄 위에 보시면 도덕적인 미덕들은 우리 안에서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본성에 반해 생겨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여 습관화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플라톤은 우리의 본성은 세팅돼서 태어나요? 아니에요. 세팅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중도 아니에요? 중심. 그렇죠. 약간 중립이에요. 중립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단은 우리 기억나나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 본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다. 해리포터 그 모자처럼 누군가가 계산을 통해서 이 사람의 본성이 태어나자마자 어떤지 알 수 있다라고 플라톤은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를 믿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끝까지 보지 못하며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씨앗이 이것저것 다 비슷해. 그러면은 이 씨앗은 어떤 씨앗인지 알아?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알 수 있어? 다 자라나요. 그렇죠. 그거를 심어가지고 자라고 난 다음에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희망적이야. 플라톤보다는 약간 희망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기억하나요? 플라톤은 완성된 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선한 사람일지 악한 사람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이야?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선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면 선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자기계발서 원조예요. 예, 자기계발서 다 여기에서 약간 가져간 거예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때요? 인간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변할 수는 있는데 부분적으로 변한다. 네, 부분적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아리스토텔레스도 솔직히 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완성본을 미리 파악할 수는 없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는 어떤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바라는 거죠. 희망인 거예요. 희망.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하면은 누구든지 미덕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03B 한번 가볼까요? 미덕들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봐야 된다? 실천해봐야 된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 권에서는. 그러니까 미덕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부터 나타나야 돼? 행동부터 나타나야 돼. 이게 중요해요. 잘 한번 기억해 주시고 한 줄 밑에 보시면 올바른 행동을 해야 올바른 사람이 되고 절제 있는 행동을 해야 절제 있는 사람이 되며 용감한 행동을 해야 용감한 사람이 된다.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이를 입증해 준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예시를 들어주는데,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올바른 행동을 해야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국가에서는. 올바른 사람이 그렇죠. 올바른 사람이 되면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인 거죠. 그래서 이데아를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어떤 올바른 행동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예요. 올바른 행동을 해야지 올바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이 차이점을 잘 느끼셔야지 이권 전체가 이제 이해가 돼요. 1103b 25행 보시면 어떤 마음가짐이 되느냐 하는 것은 행동의 성격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가, 아니 모든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해야 된다. 행동과 마음은, 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게 되면은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은 곧 뭘 거예요? 올바른 혼의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면 혼이 올바른 상태인 거고,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야? 올바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국가에서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장을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그러면 미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미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는 뭐예요? 혼의 올바른 활동.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미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2장에 한번 보시면은 지나침과 모자람을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행 가볼까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고찰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이 되느냐 하는 것은 행동의 성격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도덕적인 자질은 체력과 건강에서 볼 수 있듯이 본성상 모자람과 지나침에 의해 손상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건강은 운동을 해야겠죠. 운동을 하면 건강한 사람이죠. 운동이라는 행동을 하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건강이 안 되겠죠. 다른 예를 들어보죠. 먹는 거. 네, 먹는 거. 우리가 먹어야지 살죠.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죠. 너무 안 먹어도 탈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침과 모자람. 운동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되고 너무 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미덕도 마찬가지다. 미덕도 무엇인가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악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너무 모자르면은 악덕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여기까지 한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덕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은 상태면 중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5행 한번 가볼까요? 이와 같이 절제와 용기는 지나침과 모자람에 의해 손상되고 중용에 의해 보존된다. 이게 이 권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덕은 혼의 활동이고, 혼이 어떠한 상태? 유지할 때 중용이라는 것을 유지할 때 이제 미덕이 된다라는 거예요.